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의 외교 정책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외교 정책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요. 고립주의와 바로 개입주의입니다. 오늘날의 미국은 죄 없이 수많은 동맹을 떠안고 세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나라이지만 과거의 미국은 고립주의 노선을 택했던 나라였습니다. 건국 초창기부터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전까지는 미국은 고립주의적 노선을 택했습니다. 미국이 고립주의 노선을 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지구본인데 지금 이 바다가 태평양이고요. 이 바다가 대서양입니다. 태평양은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시아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바다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대서양은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바다입니다. 이렇게 두 대양 사이에 있는 덕택에 미국은 이러한 대양을 장벽 삼아 보호받는 지리적 요건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미국이 고립주의적 노선을 택했던 또 다른 이유들은 일단 미국은 건국 초창기에는 지금처럼 강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과의 충돌을 피하는 편이 나았습니다. 유럽 국가들과 충돌을 하는 것보다는 내부적 안정 그리고 서부로의 확장을 통해서 국력을 신장하는 것이 당시로서는 미국의 국익에 더 맞다고 판단을 했었던 것이죠. 미국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또 미국이 고립주의 노선을 택했던 이유는 유럽 국가들과 유럽의 그 어떤 국가들과도 동맹을 맺지 않는 것이 영토 확장에 더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미국이 루이지애나 주를 구입할 때 유럽과 프랑스의 갈등을 이용해서 루이지애나 주를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여러 현실적인 이유들로 고립주의 노선을 택했었는데요. 이를 공식화한 것이 멀로 독트린이라는 정책입니다. 미국의 멀로 대통령이 발표한 독트린을 멀로 독트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멀로 독트린의 메시지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유럽 열강들에게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의 것이니 간섭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아직 아메리카 대륙에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들이 남아 있었고 미국이 이를 직접적으로 몰아낼 역량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미국이 이러한 정책을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해양 패권국이었던 영국의 암묵적인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이유들로 고립주의 노선을 택했었지만 여기에는 또 철학적인 이유 혹은 이념적인 이유도 당연히 있겠죠. 미국은 종교적 자유를 찾아 떠난 사람들이 정착해 만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민주주의, 자유, 인권 이러한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이제 유럽 국가들과 거리를 둬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미국인들이 보기에 유럽 국가들이 전쟁에 시달렸던 이유. 미국은 굉장히 전쟁을 많이 겪었잖아요. 뭐 30년 전쟁, 뭐 7년 전쟁, 뭐 크림 전쟁, 나폴레옹 전쟁 이런 전쟁들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었죠. 사실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던 이유는 굉장히 국력이 엇비슷한 나라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러한 그러한 대륙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하지만 이제 미국인들이 보기에 유럽 국가들이 전쟁에 시달렸던 이유는 자유와 인간 존엄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은 나라들이 이기적으로 자신의 국익을 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서 국가들이 국제 질서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미국인들은 본인들이 누리게 된 안보, 그 거대한 두 대양 덕에 누리게 된 안보를 뭔가 우연적 요소보다는 이제 신의 섭리로 이해했고 또 미국이 이렇게 거대한 두 대양 사이에 안보를 누리고 또 이렇게 전략적인 영토 팽창을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은 신이 미국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자유, 평등, 인권과 같은 가치를 전 세계에 퍼뜨리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미국 지도자들은 생각했습니다. 다만 어떻게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방법론적 차이가 있었는데요. 고립주의자들은 미국이 국내적으로 완벽하게 민주주의를 구현함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어서 미국적 가치, 민주주의, 자유, 평화 이러한 가치를 전파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개입주의자들은 이제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직접 가서 민주주의, 자유, 평화 이러한 가치들을 전파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건국 초기에는 고립주의적 시각이 우세했죠. 이렇게 고립주의 노선을 택한 채 미국은 영토 확장, 그리고 인구 증가, 그리고 내부 영토를 개발하면서 산업이 발전하면서 경국 초기에는 굉장히 작은 나라였지만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반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 제조업 생산국이었던 영국을 제조업에서 앞질렀고, 인구도 남북전쟁부터 그리고 19세기 후반 19세기 후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인구도 2배가 증가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렇게 국력이 신장되게 되면은 군사력을 증강하고 그리고 세계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충동을 누를 수가 없는데요. 근데 미국은 이렇게 국력이 신장됐음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증강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를 미국 의회에서 다 거절을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세계에 관여하는 것, 특히 유럽 열강들과 얽히는 것보다 아직도 자신들이 고립주의를 추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많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때 대통령이었던 시어도 루즈벨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 고립주의를 철학적인 이유로 지지했습니다. 일반 대중들뿐만 아니라 일부 지도자들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도 루즈벨트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딱 취임을 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인데, 지금까지 미국 역사를 되돌아봐도 시어도 루즈벨트만큼 이 국제정치, 국제정세 혹은 세력균형, 지정학 이런 분석에 노련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견줄만한 것이 닉슨 대통령 정도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생각하기에는 대서양 그리고 태평양 이 두 대양이 옛날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해군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이죠. 해군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옛날만큼 이 두 대양이 미국을 보호할 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국력이 세졌기 때문에 이 두 대양을 컨트롤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죠. 또 시어도 루즈벨트가 경계했던 것은 자, 여기 다시 지구본을 꺼내왔는데, 자, 이렇게 미국이 있습니다. 지금 이 두 대양이 미국을 보호해주고 있지만 이제는 배를 타고 건너서 올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지금 여기 이게 한국이거든요. 이 극동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지배적인 강대국이 나타나서 여기에 패권국이 되고 나면은 바다를 건너서 언젠가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유럽 지역에서 어떤 지배적인 강대국이 나타나서 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언젠가는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생각하기에는 이 세력균형 원칙, 이 대서양 반대편 그리고 태평양 반대편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러시아가 얼지 않는 항구를 찾기 위해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당시 러시아가 극동아시아에서의 지금 극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이제 막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여기 이제 한국 그리고 여기 블라디보스톡 이런 데서 부동항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에서 일어났죠. 지금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해서 일본을 응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러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자 상당히 기뻐했다고 하죠. 하지만 세력 균형의 원칙에서 보면은 이제 일본이 너무 크게 이기게 되면은 러시아 대신 일본의 힘이 이 아시아 지역에서 너무 강해지게 되면은 또 미국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일본의 승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포츠머스로 이제 양국의 대표단을 불러서 일본의 승리를 제한하는 협의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또 루즈벨트는 국제사회가 경쟁보다는 협력, 그리고 평화가 민주주의의 전파에 달려있다는 미국식 사고를 굉장히 안 좋아했습니다. 특히 각 나라들이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굉장히 싫어했는데요. 루즈벨트가 생각하기에는 각 나라들이 자신이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것을 다른 나라들에게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점령했을 때 이를 묵인했고요. 그리고 또 독일이 벨기에와의 조약을 어기고 벨기에를 침공했을 때도 처음에는 이 조약을 어긴 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이 더 강했고 벨기에가 더 약했고, 그래서 독일이 벨기에를 침공한 것은 루즈벨트가 보기에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입장을 바꾸었는데요. 왜냐면은 독일이 정말로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은 앞서 말했듯이 이 유럽을 통일하고 나서는 미국에게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루즈벨트는 상원 그리고 하원 의원에 가서 여러 연설도 하고 대중들을 설득하기 위한 시도들을 많이 했는데요. 하지만 방금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 독일이 유럽을 통일하게 되면은 미국의 위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해서 참전을 해야 한다. 이러한 논리로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이념적 이상을 추구하는 미국인들에게는 설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루즈벨트도 실제로 인정을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런 자신의 논리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라고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했는데요. 딱 이 시기에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 대신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시어더 루즈벨트 대통령과는 전반대 인물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과는 달리 윌슨 대통령은 세계는 국제법을 준수하는 나라들에 의해서 유지되어야 하고, 또 민주주의, 자유, 평화를 전 세계에 퍼뜨릴 의무가 미국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세계 1차 대전에 참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루즈벨트의 이유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루즈벨트는 앞서 말했듯이 현실적인 이유로 참전을 주장했던 반면에 윌슨 대통령은 상당히 이념적이고 도덕적인 이유, 민주주의를 전파해야 한다는 그러한 이유로 참전을 설득했고요. 이게 먹혀서 결국에 미국은 유럽 세계 1차 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루스티니아호 사건이 미국 참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슨 대통령은 본인들의 참전을 본인들의 국익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나라들 위해서 참전한다는 식으로 정당화했습니다. 만약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이디어가 먹혀서 실제로 루즈벨트 아이디어가 미국 대중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해서 미국이 그러한 현실적인 이유로 유럽에 참전을 하게 됐다면,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 세계, 심지어 아시아 심장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미국이 여기 대서양, 여기 태평양인가요? 태평양, 그리고 대서양, 그리고 여기 유럽 일부 지역, 그리고 여기 아시아, 동아시아 지역, 이쪽에 개입하는 것은 그래도 꽤나 논리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만약에 이렇게
아시아 심장부에 개입을 하려면은 지중해를 통해서 오거나 혹은 남쪽의 희망봉을 돌아서 오거나 아니면은 여기 태평양을 지나서 여기 말라카 해협, 여기 오세아니아 지역을 통과해서 여기 인도양까지 가야 됩니다.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그리 크지 않은 지역이라도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이 이렇게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지역에도 이렇게 개입을 했었던 이유는 윌슨의 아이디어가 미국 국민들을 설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루즈벨트의 아이디어가 미국 국민들을 설득했다면 아마 미국의 세력 범위는 여기 태평양, 그리고 대서양, 그리고 유럽 해안가,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 아마 이 정도의 범위에서 외교를 펼치고 아마 유라시아 대륙 심장부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제 윌슨의 아이디어가 승리를 했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다른 인물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2010년대 초반 혹은 딱 2010년대 전 2000년대 말까지는 이러한 윌슨의 사상이 미국 외교 전반을 지배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미국이 세계 1차 대전 그리고 2차 대전에 개입하는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